제 딸이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더니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 방해되지 않게 저쪽 구석 자리에 앉혀주세요. 하지만 그때 주방장이 나오다가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속삭였습니다. 김혜련 여사님이셨습니까? 순간 레스토랑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제 진짜 정체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만약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느 나라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이제 편안히 앉아주세요.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인생에는 고요함이 가장 큰 보물이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분주함 속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소리들로 가득 찬 다른 종류의 고요함 말입니다. 나무십 스치는 소리, 작약 덤불 위를 윙윙거리는 꿀벌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득한 도끼질 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제 정원은 바로 저만의 고요함입니다. 이곳 텃밭과 오래된 사과나무들 사이에서 세상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모든 걱정거리는 사소하고 하찮게만 느껴집니다. 그날 저는 막 토마토 줄기를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따뜻했으며 축축한 흙냄새와 톡 쏘는 토마토 잎사귀 향이 풍겼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입니다. 삶과 노동, 그리고 평온의 냄새. 그런 순간에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 20년 전 지난 삶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산 양평의 낡은 전원주택에서 말이죠.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햇볕에 색이 바랜 커튼, 손잡이가 깨진 찻잔. 그 찻잔으로 마시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느껴졌죠. 저는 소박한 삶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돈 한 푼 아껴가며 셈하고 낡은 물건을 꿰매 쓰고 조촐한 수확에 기뻐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제 연금은 많지 않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제 딸 아름이에게 긴급 상황만 없었더라면 충분했을 겁니다. 아름이와 그 남편 민준이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에는 중요한 만남, 지위를 나타내는 물건들, 그리고 성공을 향한 영원한 질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주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죠. 지난 봄, 제가 새 비닐하우스를 사려고 석 달간 돈을 모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낡은 하우스는 완전히 허물어져서 어린 오이를 심을 수 있는 새 폴리카보네이트 하우스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목표 금액이 거의 다 모였을 때쯤 아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고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거래가 무산되었는데 재충전을 위해 당장 바다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우울증에 빠질 거라면서요. 엄마, 이건 건강이 걸린 문제잖아. 알지? 두어 달 안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을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언제나 이해했죠. 그날 바로 돈을 인출했고 비닐하우스는 잊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남해에서 값싼 조개 껍데기 하나와 신이 난 여행담 한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빚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 소박한 저축은 그들의 대출금을 갚고 손주에게 급히 필요한 새 스마트폰을 사주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 데 쓰이며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뿐인 딸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온, 제 작은 꿈들, 그리고 아름이에게 갑자기 중요한 저녁 약속이 생겨 손주들을 봐주러 달려가야 했던 제 시간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보면서는 잘 숨기지도 못하는 혐오감을 드러냈죠. 엄마, 또 그 텃밭 일할 때 입는 옷이야?
괜찮은 거 하나 살 수도 없어? 또 엄마가 만든 장아찌네. 우린 그런 거 안 먹어. 식초 맛밖에 안 나잖아.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이 삶은 제가 직접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해 제 모든 것, 제 모든 힘과 재산을 바친 삶이었죠. 20년 전 딸에게 최고의 출발, 최고의 교육,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날카로운 휴대폰 벨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낡은 벤치 위에 놓인 전화기를 보기도 전에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끈질기게 전화를 거는 건 아름이뿐이었으니까요. 엄마, 안녕.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가 수화기 너머로 제잘거렸습니다. 엄청난 소식이 있어. 민준 씨 대형 프로젝트가 승인됐어. 오늘 저녁에 축하하기로 했어. 아우라에 예약했어. 엄마도 꼭 와야 해. 아우라.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간다는 터무니없이 비싼 최신 유행 레스토랑. 가슴속에서 무언가 불쾌하게 덜컹거렸습니다. 아르마, 딸아, 난 못 가.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양평에 있잖아. 내 꼴을 좀 봐. 그리고 그건 논외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2시간 뒤에 데리러 갈게. 제일 좋은 옷 입어. 그 베이지색 원피스. 그리고 늦지 마.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짧은 신호음. 그녀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 평화로운 마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익숙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거절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절은 토라짐과 몇 주간의 냉담한 침묵, 그리고 제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비난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랬듯이 굴복했습니다. 2시간 후, 저는 그들의 번쩍이는 외제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가죽 냄새와 어떤 독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10년 전쯤 연극을 보러 가기 위해 샀던 제 베이지색 원피스는 제게는 우아함의 극치처럼 보였지만 실크 드레스를 입은 아름이의 화려함과 민준 씨의 딱 떨어지는 정장 옆에서 저는 초라한 친척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브로치라도 하나 달지 그랬어. 아름이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가벼운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너무 없어 보이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레스토랑 아우라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와 금속의 번쩍임, 은은한 조명,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들의 조용한 웅성거림, 흠잡을 데 없는 자세와 얼굴에 정중한 미소가 고정된 젊은 남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지배인이었습니다. 최민준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민준 씨가 무심하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배인은 우리를 훑어보았고 제게는 아주 잠깐 더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가 그토록 보기 두려워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정중한 당혹감, 제 소박한 원피스, 낡은 구두, 비싼 시술이 아닌 햇볕과 바람으로 생긴 주름진 얼굴.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이질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눈치챈 아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살짝 낮췄지만 제가 모든 단어를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제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으셔서요. 다른 손님들께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혀주시겠어요? 그녀는 마치 사소한 부탁이라도 하는 듯 가볍고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손을 무심하고 우아하게 휘젓는 것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마치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는 것처럼요. 그 말은 저를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얼어붙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가슴 속에 얼음 같은 공허가 생겨났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웅성거림,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잔잔한 음악,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잠시 전문가의 가면을 잃어버린 지배인의 당황한 얼굴과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 하나뿐인 딸의 그 경멸적인 몸짓으로 좁혀졌습니다. 20년간의 희생, 20년간의 무조건적인 사랑, 20년간 저는 그녀의 버팀목이자 지갑이었고 무료 보모였으며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경치를 망치는 것께 그들의 완벽한 성공 그림에 묻은 얼룩이 되기 위함이었을까요? 정신을 차린 지배인이 헛기침을 하고는 더욱더 거의 미안해하는 듯한 정중함으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사모님. 그는 저를 데리고 웃고 떠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들을 지나 홀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감각이 없는 채로 걸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아름이와 민준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를 그 조용한 구석으로 화려함과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방 입구 바로 옆 테이블로 안내하는 지배인의 등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멀어지는 지배인의 등을 기계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주방에서 나는 식기 소리와 억눌린 목소리들은 더 커졌고 메인홀의 음악과 웃음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으로 이끌려갔고 평생 딸의 바람에 굴복하며 살아왔듯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가슴 속의 얼음 같은 공허는 사라지지 않고 그저 무겁고 차가운 돌덩이로 굳어버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평가하는 무관심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무렇지 않지가 않았습니다. 주방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며 수증기 구름과 요란한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 틈으로 새하얀 조리복과 높은 모자를 쓴 키 큰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주인으로서의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홀 어딘가 사람들 머리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직원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배인은 그가 지나가도록 공손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방장의 시선이 제게 닿았습니다. 그는 걷다 말고 마치 땅에 뿌리 박힌 듯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던 피로감은 당혹감으로 이내 완전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 날카롭고 전문적이던 그의 눈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커졌습니다. 그는 지배인도 뒤에 굳어있는 아름이와 민준 씨도 보지 못하고 오직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1초, 2초가 흘렀습니다. 우리 작은 행렬 주위에 침묵은 짙고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장은 제게 불안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이어서 두 번째 걸음은 더 단호했습니다. 그는 거의 제 앞까지 다가왔고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떨림으로 가득 차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김혜련 여사님.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에는 너무나 큰 경외심이 담겨 있어 저는 움찔했습니다. 정말 여사님이십니까?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앞에 종업원처럼이 아니라 스승 앞에 제자처럼,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한 사람을 만난 사람처럼 그 이름, 거의 2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김혜련 여사님. 그 이름은 다른 삶을 살던 다른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를 소유하고 식자재 공급법자부터 비평가까지 모두가 알고 존경했던 여성. 한 번의 눈길로 고기의 질을 평가하고 한마디 말로 젊은 요리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던 여성. 그 여성은 20년 전 딸에게 강남의 아파트를 사주고 명문대학비를 대주고 자신이 꿈꿀 수밖에 없었던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 자신의 사업을 팔았을 때 죽었습니다. 죽어서 엄마가 태어났습니다. 빛바랜 원피스를 입고 경치를 망치지 않도록 구석에 숨겨둘 수 있는 조용하고 소박한 연금 수급자가요. 홀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테이블에서의 대화가 하나둘씩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방 입구에서 벌어지는
이 이상한 장면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름이와 민준 씨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짜증 섞인 당혹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요리사는 누구지? 무슨 김혜련 여사님? 지금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저는 이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낡은 옷을 입은 지금의 늙은 제 모습이 아닌 그 다른 제 모습의 반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의 굴욕적인 말, 저 사람 구석에 앉혀줘요. 와, 이 남자의 경외심 어린 속삭임 김혜련 여사님이 제 머릿속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힘으로 충돌했습니다. 가슴속의 차가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는 저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쇠심줄이 되었고 수정처럼 맑고 울리는 명료함이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20년 동안 쓰고 있던 가리개가 벗겨진 것처럼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당화했던 모성애라는 가리개, 무시, 이용, 그리고 바로 이것. 이 공개적인 부정까지도요. 저는 그들이 저를 지우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제 손으로 지우개를 건네주고 그들이 제 이름, 제 과거, 제 본질을 지우고 오직 엄마라는 편리한 기능만 남겨두는 것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해냈습니다. 불타는 눈을 가진 마르고 겁에 질린 소년. 제가 주방 보조에 보조로 들였던 박지훈. 그때 그는 소금과 설탕을 헷갈려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떨리는 손에서 서투름이 아닌 배우고 싶어하는 절박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남겨두고 가르쳤습니다. 몇 시간씩 칼을 제대로 쥐는 법, 향신료의 균형을 느끼는 법, 식재료를 존중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 군. 제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차분하고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저 자신도 그 단단함에 놀랐습니다. 우리 애기, 이렇게나 컸구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여사님께서 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였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딸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르미는 공포와 완전한 몰이해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아무래도 입맛이 사라진 것 같네. 저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서두르지 않고 걸었고 사방에서 저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들은 달랐습니다. 당혹감, 호기심, 심지어 존경심까지. 저는 갈라진 침묵 사이를 걸었고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이 울리는 공허함 속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호랑 가운데 굴욕감과 당혹감에 휩싸인 채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집에는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양평의 집까지 가는 긴 길은 안개 속 같았습니다. 저는 밤도시의 불빛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자기 연민도. 오직 그 차갑고 평온한 명료함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집에서는 나무와 어제 말린 허브 냄새가 났습니다. 진한 차를 우려내 낡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변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잉크로 쓰인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레시피, 공급업체 전화번호, 메모들, 그리고 제가 찾던 것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전화번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저편에서 잠긴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누구시죠? 목소리에는 이른 아침 전화에 대한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혜련입니다. 저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혜련 씨, 김혜련 씨. 세상에 얼마 만입니까? 다시는 목소리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서요. 저는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전부요. 가능한 한 빨리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어두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오랜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과의 대화는 못박아 닫아두었던 과거의 방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말투, 모든 것이 그곳, 제가 김혜련 여사님이라 불리며 다른 이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결정을 내리던 그 시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어깨를 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각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내내 저는 정원에서 보냈습니다. 땅을 만지는 일은 항상 저를 진정시켰지만 이제 제 움직임에는 새로운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머루 덤불의 말은 가지를 치고 장미 주위의 흙을 고르는 동안 생각들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은 원인이 아니라 단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요구하는 모든 부탁, 모든 거만한 지적, 그들 때문에 취소된 모든 계획과 함께 수년간 한 방울씩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의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느린 자살이었습니다. 해가 숨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고 공기가 페투니아의 짙은 향기로 가득 찰 무렵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갈길 위를 구르는 비싼 타이어 소리, 그들의 차였습니다. 예전처럼 또 다른 부탁이나 비난을 예감하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전지가위를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좁은 길을 따라 저에게로 왔습니다. 아름이는 세련된 바지와 밝은 블라우스를, 민준 씨는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소박하고 약간은 방치된 정원에서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도시적인 세련됨은 이곳에서 연약하고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가와서 신발에 흙이 묻을까 두려운 듯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의 기색은커녕 짜증과 잘 숨기지 못하는 분노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방문을 분명히 연습해온 듯 했습니다. 엄마, 어제 그건 대체 뭐였어요? 아름이가 서론 없이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난조였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다니요. 민준 씨가 지배인한테 사과해야 했어요. 다들 우리만 쳐다봤다고요. 왜 그런 소란을 피운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지금은 노골적인 불만으로 가득 찬 그녀의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변명하고 사과하고 울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평화 중재자이자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자처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장모님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목소리로 그가 시작했습니다. 아름이가 좀 날카로웠을진 몰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그냥 장모님을 돕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장모님을 개선시켜서 저희 모임에서 편안하게 느끼시도록 하고 싶어요. 개선. 그 단어가 따뜻한 저녁 공기 속에 떠다녔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그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손봐야 할 실패한 프로젝트로 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가 엄마를 위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름이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더 좋고 재미있게 살길 바라는데 엄마는 이 텃밭이랑 낡은 집에만 매달리잖아.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끌어내 주려는데 엄마는 우리 망신만 시키고 그냥 엄마가 좀 격에 맞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들을 보며 어른인 척, 성공한 척 안간힘을 쓰는 길 잃고 겁에 질린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외관, 쇼윈도였고 저는 제 소박함, 제 낡은 원피스, 제 존재 자체로 그들의 쇼윈도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굴욕은 우연한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하고 꾸며낸 세계를 지키기 위해 저로부터 제가 상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격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대답을 기다렸지만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제 침묵은 무겁고 빽빽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모든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초조해하며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때 민준 씨는 본론으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사무적인 표정을 띄었습니다. 장모님의 편안함에 대해 말인데요. 저희가 아름이랑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 집이랑 정원을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이건 엄청난 노동이죠. 그는 내 소유물,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화단을 손으로 휘저었습니다. 그의 몸짓에는 감탄이 아닌 오직 평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산 평가. 저희가 장모님을 위해 아주 좋은 곳을 찾아놨어요. 아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세 꿀처럼 달콤하고 다정해졌습니다. 도시의 작지만 아주 아늑한 아파트예요. 새 건물에 경비원도 있고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요. 상점이랑 병원도 가깝고 우리 집이랑도 가까워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상상해보세요, 엄마. 더 이상 흙 만질 일도 겨울에 난로 피울 일도 없어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편안하죠. 그들은 번갈아 가며 그 아늑한 아파트의 장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하고 좋을지 모든 것을 처리해주고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제게 집을 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제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황, 서두름, 이 집과 이 땅에 손을 대려는 필사적인 욕망. 이것은 보살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제 조용한 안식처, 제 세상, 제 유일한 진짜 집은 그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마지막 자원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모든 나무를 기억하는 이 정원, 여름 저녁차를 마시던 이 베란다, 제 삶 20년의 온기를 간직한 이 집,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은행 수표의 액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열변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조바심을 품고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반응, 동의, 반대, 감사의 눈물, 무엇이든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을 그녀의 탐욕스럽고 불안한 눈을 보며 차갑고 초연한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눈먼 모성애는 어제 그 레스토랑에서 죽었고 지금 저는 이곳 제 정원에서 그 유해를 묻고 있었습니다. 제 침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름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같은 삶을 제안하는데 마치 우리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냥 고집 부리는 거야. 민준 씨가 화려함을 잃고 짜증스럽게 내뱉었습니다. 항상 저랬어. 그들은 대답이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들은 잠시 더 서 있다가 아름이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그래, 그 잘난 자존심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얼마나 가나 보죠. 민준 씨는 저를 빠르고 환한 눈으로 쳐다보고는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차문이 쾅 닫히고 엔진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저녁 공기를 더럽히는 먼지 구름과 배기가스 냄새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고요함이 돌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서투른 공격, 거짓말, 노골적인 탐욕, 이 모든 것이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여전히 순종적인 엄마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김혜련 여사님을 깨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김혜련 여사님은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 남긴 먼지 구름이 다알리아 잎사귀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의 서늘함이 어깨에 닿았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차갑고 고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문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두려워하고 속상해하며 죄책감과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한 가지만 느껴졌습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필요성. 다음 날 저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뒤통수에 단단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현관의 낡은 거울을 보며 제가 거의 잊고 지냈던 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화한 모성의 슬픔이 아닌 강철 같은 결의가 담긴 눈을 한 여자. 박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높은 천장과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가진 중심가의 오래된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희끗희끗한 숱 많은 머리,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눈. 그는 저를 동정심이 아닌 사무적인 존중심으로 맞이했고 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자, 혜련 씨,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서류로 뒤덮인 그의 거대한 떡갈나무 책상에 앉아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다시 찾게 되셨나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불필요한 감정 없이 차분하게요. 레스토랑에서의 일, 딸의 말, 어제의 방문과 집을 팔라는 끈질긴 제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끼어들지 않고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손가락만이 조용히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창밖 어딘가를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들의 서두름과 압박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당신 계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요청했지만 제 직감으로는 더 깊이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 사람들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 이틀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원을 돌보고 첫 오이를 절이고 책을 읽었습니다. 손과 머리를 바쁘게 하려고 모든 것을 했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끔찍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보살핌이라는 가면 뒤에 추악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흘째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혜련 씨, 오세요.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1시간 반 후 저는 다시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따뜻함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늙고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얇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혜련 씨, 그가 저를 보지 않고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력물과 표가 담긴 몇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대로 파봤습니다. 당신 자산은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집도 담보 없이 깨끗하고요. 하지만 당신 딸과 사위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가 제게 서류 한 장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거품입니다. 차는 할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연체가 엄청납니다. 민준 씨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건 없습니다. 그의 회사는 반년 전부터 파산 직전입니다. 그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저는 숫자를 보았지만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최악의 상상보다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딱딱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대출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가 어떤 의심스러운 사채업체로부터 거액의 이자로 빌린 사적인 대출이었습니다. 금액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압박하기 시작했고 빚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기는 한 달 뒤입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그들은 단순한 파산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형사처벌까지도요. 그들이 돈을 빌린 사람들은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심장이 불길한 예감에 죄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상관이죠? 제 집이 무슨 상관이고요? 박 변호사님은 힘겹게 한숨을 쉬고 계약서 부록의 한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채무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으로,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그들은 채권자에게 당신 집의 서류 뭉치를 제공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심지어 예비 시세 평가서까지요. 그는 제가 들은 말을 이해할 시간을 주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이 집을 담보로 잡은 건 아닙니다. 그럴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건 명백한 사기 행위가 됐을 겁니다. 그들은 더 교묘하게 행동했어요. 당신 집을 자신들의 미래에 거의 보장된 자산으로 제시한 겁니다. 물론 말로만요. 늙은 어머니가 곧 집을 팔고 이사하는데 동의할 것이고 그 돈이 빚을 갚는 데 쓰일 거라고 채권자들을 설득한 거죠. 그들은 당신 집, 당신 재산을 미끼로 그 대출을 받은 겁니다. 당신이 거의 동의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제 주위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시나 이기심,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신, 차갑고 계산적이며 그 냉소적인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제 집을 팔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약속 속에서, 거짓 보증 속에서 그들은 화려함과 거짓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제 삶, 제 평온, 제 유일한 안식처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방문, 보살핌에 대한 말, 아늑한 아파트, 이 모든 것이 절박하고 잔인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것, 이미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 정원을 손으로 휘젓던 민준 씨의 시선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판매자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가늠하는 감정평가사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서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한 달 안에 돈을 갚거나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압박할 겁니다. 저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고통, 분노, 남은 모성애의 연민, 모든 것이 제로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얼음 같은 공허와 귀에서 윙윙거리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차분하고 단호한 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고 이내 그의 눈에 존경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눈물, 히스테리, 절망을 예상했지만 부서진 늙은 여자가 아닌 투사를 본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단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지만 당신의 집을 영원히 보호할 겁니다. 그들로부터, 그들의 채권자들로부터, 누구로부터든요. 저는 등을 굳게 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박 변호사님의 말을 들었고 제 안의 얼음 같은 공허는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차가우며 돌이킬 수 없는 계획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적인 세부사항, 증여, 유언에 대해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조심스럽게 제 의식 속으로 이끌고 있는 주요 생각의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집과 땅을 신탁 관리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가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일종의 재단이나 신탁을 만드는 거죠. 당신은 평생 동안 완전한 주인으로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누구도 당신을 쫓아내거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소유권은 관리기관으로 넘어가고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집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미에게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당신이 계약서에 지정한 사람에게 넘어갈 겁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그 단어는 사무실의 침묵 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녀가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그녀를 영원히 차단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법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인 단절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속인이라 부를 권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혜련 씨, 되돌릴 길이 없어요. 확신하십니까?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텃밭을 가꾸고 꽃을 심고 수확을 거두었던 손. 제 딸의 화려한 손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주었던 손. 그녀의 몸짓을 기억해냈습니다. 성가신 파리를 쫓듯 저를 떨쳐내던 바로 그 몸짓.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저를 지워버린 몸짓.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요. 서류 준비에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상하고 초연한 평온으로 가득 찬 며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전화나 방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을 무엇으로 맞이할지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정원을 거닐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제 소유물로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 유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지역 원예가 및 화해가 협회가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노인 동호회로 전시회를 열고 서로 조언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들의 모임에 가서 제 작약을 가져가고 가장 큰 토마토로 상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만큼이나 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 정원을 지켜줄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낡은 사과나무와 제가 외국에서 주문했던 희귀한 장미 품종을 지켜줄 것이라고요. 제 정원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다시 박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그런 책임감에 당황하고 흥분한 원예가 협회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법률 용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며 읽었습니다. 해련의 정원후견 재단 설립 계약서, 신탁관리 재산 이전 증서, 땅과 집은 팔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품종 개량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재단 정관, 그리고 마지막 항목으로 제3항 후 원예가 협회를 유일하고 완전한 수혜자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펜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가락에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서명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짐이 어깨에서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 그녀의 안녕, 그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짐. 저는 딸을 키웠지만 포식자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단지 그녀의 우리에서 먹이통을 치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요새입니다. 누구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확실하게 퀵으로 공식 통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온과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 정원에서 딴민트로 차를 우려내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부드러운 수채화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댐을 쌓았고 이제 그들의 분노의 파도가 덮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렵 문 앞에서 끼익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차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은 차가 담긴 찻잔을 손에 든 채 베란다의 낡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걷지 않았습니다. 길을 따라 거의 뛰어왔습니다. 아르미는 평소의 사교계 숙녀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뺨 근육이 경련하는 창백한 민준 씨가 조금 뒤따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통지서였습니다. 그들은 허리케인처럼 베란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르미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미쳤어요? 무슨 재단이에요? 민준 씨가 제 앞 테이블에 구겨진 종이를 던졌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장모님?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라고요. 이건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들의 계산된 말투, 보살핌과 관용에 가면 모든 것이 벗겨졌습니다. 제 앞에는 구석에 몰린 2마리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발밑에 마지막 버팀목이 뽑힌 사람의 원초적인, 동물적인 공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공포가 그들의 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랑, 딸과 아들로서의 모든 보살핌에는 구체적인 가격, 이 집의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0이 되자 그들의 감정에서는 벌거벗은 추악한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었어. 아르미가 손을 비틀며 흐느꼈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내 권리라고. 자기 딸의 상속 재산을 빼앗다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아르마, 진정해. 민준 씨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는 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열에 들뜬 듯 번쩍였습니다. 장모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변호사, 당장 잘라야 해요. 장모님을 속인 거라고요.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철회하기만 하시면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의 공황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떠서 장미와
플록스 향기와 섞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게임이 끝났다는 것, 그들의 계획 속에서 자신있게 처분하던 자산이 영원히 그들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재정적 파멸과 빚쟁이들로부터 구원받을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세상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 붕괴의 주범은 바로 그들이 개선하려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늙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조용히 하지만 모든 단어가 뚜렷하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실수는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고 이내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상처받은 어머니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깨달음. 이것은 전쟁이었고 저는 방금 첫 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제 조용한 아니라는 말은 찾아온 침묵 속으로 고요한 물에 돌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이었고 그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 이것이 노인의 변덕이 아니라 계산된 결정이라는 깨달음은 그들에게서 문명의 마지막 남은 찌꺼기마저 앗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가 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화려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당신을 참아왔는데 당신의 넋두리, 당신의 이가 우리는 당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 등에 칼을 꽂았어. 당신이 당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당신 손주 인생까지 망치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해? 그가 제 위로 몸을 숙였고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노골적인 위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낡은 의자에, 제 집에, 제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의 주인이었고 그는 마지막 패마저 잃은 절망적인 파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해. 아름이가 그를 밀쳤습니다. 이제 그녀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분노는 다른, 더 무서운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크고 완벽하게 둥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번 본 연극이었습니다. 언제나 효과가 있었던 연극.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애처롭고 어린아이 같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난 엄마 딸이잖아. 엄마 유일한 핏줄이잖아.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거칠었을 수도 있지만 난 엄마를 사랑해. 항상 사랑했다고. 우리가 한 모든 건 엄마를 위해서이기도 했어. 엄마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랐다고. 그런데 엄마는 그냥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는 거야? 그깟 어리석은 서운함 때문에? 그녀는 제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팔걸이에서 손을 뺐습니다. 그녀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이제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마음은 고통과 연민으로 찢어졌을 겁니다. 지금 저는 서투른 여배우의 절박하고 어설픈 연기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속삭임은 비극으로 가득 찼습니다. 난 엄마 딸이잖아. 엄마 딸. 그리고 그 순간 가리개가 완전히 걷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 젖은 아름다운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제 아이가 아닌 낯선 탐욕스러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하고 모든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비난하지도 소리치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서를 읽듯 사실을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하는구나. 아름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반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한 민준 씨 회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민준 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석 달째 내지 않은 너희 주택담보대출과 진작 갚았어야 할 자동차 할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아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그녀의 가장 은밀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저는 같은 평온한 톤으로 계속했습니다. 아주 큰 이자로 아주 심각한 사람들에게서 빌린 거액의 대출에 대해 너희가 보증을 받고 이 집을 팔겠다는 보증을 받고 빌린 대출 말이야. 저는 그들이 제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깨달을 시간을 주며 잠시 멈췄습니다. 너희는 내 집 서류를 그들에게 가져갔어. 내 집을. 늙은 엄마가 곧 양보할 것이고 너희가 그 돈으로 빚을 갚을 거라고 그들을 설득했지. 너희는 내 등 뒤에서 내 집, 내 인생을 가지고 거래했어. 베란다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정원 어딘가에서 꿀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민준 씨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거지. 너희는 레스토랑 일에 대해 사과하러 온 게 아니야.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제안하러 온 것도 아니지. 너희는 최후 통첩을 가지고 온 거야. 너희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너희는 너희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를 내 집에서 내쫓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 저는 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네가 묻는구나.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럼 너는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었니?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너는 내가 경치를 망친다며 나를 구석에 숨겨달라고 지배인에게 말했어. 너는 나를 단지 굴욕시킨 게 아니야. 나를 부정한 거야. 너는 내가 네 아름다운 삶에서 성가신 방해물일 뿐이라는 걸 보여줬어. 없애버려야 할 방해물.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대화 내내 처음으로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포 속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너희의 엄마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지. 내 돈, 내 시간, 내 힘, 내 건강. 아르마, 네가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내 삶을 포기했어. 하지만 너희에게는 그것으로 부족했지. 저는 부드러운 저녁 햇살에 잠긴 제 정원을 바라보며 베란다 끝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희에게는 엄마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자산, 자원이 필요했지. 절대 거절하지 않는 현금 인출기. 마지막 방어선, 저는 그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자, 이제 그 자산은 더 이상 청산할 수 없게 되었어. 저는 그들이 제 말을 소화하는 것을, 그들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탁하고, 애원하고, 위협하는 것,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벽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나가.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아르미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일어서서 마치 더러운 것에라도 닿은 듯 비싼 바지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앞만 보며 베란다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맞은 개처럼 등을 구부리고 말없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고 제 안에는 통쾌함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하고 차가운 공허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타버린 사랑의 자리에 남은 공허. 저는 그들 뒤에서 대문을 닫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석에 몰린 짐승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침묵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기만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가장 절박한 공격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갔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릴 때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자고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협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비열함이 두려웠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불안한 저녁 중 하나에 지훈 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날 저녁 이후로 계속 여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그를 제 가족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솔직해졌습니다.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복잡하고 딸 쪽의 추가적인 행동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시면 어떤 도움이든요. 그냥 전화 주세요, 여사님.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여사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그 통화는 저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저를 다른 모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수는 제 최악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지막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난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정원에서 아이리스 화단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익숙한 차가 멈췄지만 이번에는 둘이 아닌 셋이 내렸습니다. 아름이, 민준 씨,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였습니다. 아름이는 슬퍼하고 걱정하는 딸의 가면을 썼습니다. 민준 씨는 동정하는 사위인 척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저를 전문적이고 평가하는 흥미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저는 속으로 오싹해졌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름이가 역겹도록 다정한 톤으로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오래 안 있을 거예요. 그냥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요. 그녀가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최근 행동들 너무 이상하고 충동적이잖아요. 이 집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문가와 이야기해봤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해주기로 하셨어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엄마, 그냥 몇 가지 질문만 하실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요. 저는 그 의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따님이 어머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가장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저를 설득해서 집을 팔게 할 수 없다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고 후견인 자격을 얻는 것. 그러면 후견인은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얻게 되니까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절박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집 안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습니다. 의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름이와 민준 씨는 두 명의 감시관처럼 벽에 섰습니다. 김혜련 씨,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혹시 기억이 끊기는 일은 없으신가요? 그는 표준적이고 굴욕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계절인지, 대통령 이름이 무엇인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 고용된 그들의 공범이었습니다. 집을 어떤 재단에 넘기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그가 계속해서 분명히 그들이 미리 준비해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일한 딸에게서 상속재산을 빼앗다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거의 그럴 리가 없죠. 혹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어떤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그의 등 뒤에서 아름이가 동정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보았고 제 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경멸적인 경로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수고 굴욕을 주고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제 이름, 제 정신, 제 인격까지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다음 질문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차. 베란다 문이 열리고 문지방에 지훈군이 나타났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하얀 조리복을 입은 그는 마치 땅에 내려온 대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두 사람이 더 서 있었습니다. 뾰족한 턱수염을 기른 나이 들고 매우 우아한 남자, 제가 바로 알아본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레스토랑 비평가인 윤상현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여성, 시내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의 소유주인 오인영 씨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인영 씨가 아직 무명 화가였을 때 저는 제 레스토랑을 위해 그녀의 그림 몇 점을 사주며 그녀에게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름이, 민준 씨, 그리고 의사는 유령이라도 본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훈 군의 목소리가 방의 침묵 속에서 크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여사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이 의사에게 머물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동원할 것이라는 박 변호사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날 밤 지훈 군에게 전화해서 그냥 연락이 닿는 상태로 있어달라고만 부탁했는데 그는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지훈 군, 무슨 소리. 마침 잘 왔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사들 하게. 이쪽은 내 딸 아름이, 사위 민준 씨, 그리고 이분은 내 정신건강을 걱정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셔. 윤상현 씨와 오인영 씨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놀라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이요? 윤상현 씨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되물었습니다. 김혜련 여사님이요? 이건 무슨 어처구니없는 농담입니까? 그는 저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제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혜련 씨, 마침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젊은 요리사들을 위한 한국 요리사 강연 시리즈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요리학교 총장님과 이야기했는데 완전 열광하시더군요. 여사님의 분석적인 마음과 경이로운 기억력은 국가적 자산이라고요. 저는요, 혜련 언니. 최근 전시회 카탈로그를 가져왔어요. 인영 씨가 끼어들며 제게 광택 나는 앨범을 건넸습니다. 어떤 젊은 작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언니의 감각은 틀림이 없잖아요. 저를 모두에게 알려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들은 마치 오랜 좋은 친구이자 절대적인 권위자에게 하듯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일에 대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의사는 석고상처럼 창백한 얼굴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문가 가면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척들이 정신병원에 보내고 싶어하는 정신 나간 노파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영향력 있고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 경이로운 기억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문가적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우아한 노부인을 보았습니다. 상황의 부조리함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더럽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게임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그의 의뢰인들이 말하지 않았던 인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 서류를 급히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환자분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어떤, 장애의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거의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박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름이와 민준 씨는 방 한가운데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 가장 잔인한 계획이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의 비열함, 추악함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지훈 군, 윤상현 씨, 인영 씨는 그들을 분노가 아닌 차갑고 말없는 경멸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어떤 판결보다 무서웠습니다. 아름이와 민준 씨는 제거실 한가운데에 두 개의 밀랍 인형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컸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않고 벽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것, 체면까지도요. 그들은 제가 아닌 자신들 스스로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으로 다가가 열었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르미는 마치 무아지경에서 깨어난 듯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 한 번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증오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불타버린 공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저를 지나쳐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노인처럼 등을 구부리고 비틀거리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차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그들을 보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무너졌고 이제 그 세상의 파편들이 그들을 묻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차 소리가 멀리서 잠잠해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천천히 등에 기댔습니다. 지훈 군, 윤상현 씨, 인영 씨는 제가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며 침묵했습니다. 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해방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을 끌어들여 미안해요. 제가 침묵을 깨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련 씨,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윤상현 씨가 부드럽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도우러 왔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걱정스럽지만 진심 어린 참여로 가득 찬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주위에 쌓았던 외로움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오직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시간 동안 다른 세상 어딘가에서 저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지 그 세상을 잊었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제자리를 찾아 제 정원을 금빛과 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공기는 투명하고 서늘해졌고 썩은 잎과 마지막 곽꽃 냄새가 났습니다. 그동안 제 삶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름이와 민준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박 변호사님이 전화해서 그들의 아파트와 차가 빚 때문에 경매로 팔렸고 민준 씨의 채권자들이 끈질긴 사람들이어서 그의 금융사기가 드러났으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길고 불쾌한 소송, 그리고 아마도 매우 슬픈 결말일 것이라고 건조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었고 제 안에는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각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조용한 사실 확인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끝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훈 군이 친구들을 데려왔던 그날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친척들이 떠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베란다에 앉아 타임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제 경험, 지식, 감각이 이 시골의 고요함 속에 묻혀서는 안 될 자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문이었습니다. 지훈 군이 새로운 소스를 맛보라고 가져오면 저는 눈을 감고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하며 어디에 신맛이 부족하고 어디에 떫은 맛이 과한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젊은 요리사들, 한때 그 자신처럼 불타는 눈을 가진 아직 어린 소년, 소녀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정원은 다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손님들이었습니다. 흰색 조리복을 입은 1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수첩과 펜을 들고 제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훈 군은 조금 떨어져서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브밭에 서서 로즈마리 가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 목소리는 단단하고 자신감 있게 울렸습니다. 로즈마리는 귀족입니다. 분주함과 거칠음을 참지 못해요. 맨 마지막에 넣어서 그 향은 내주되 쓴맛은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들었죠. 절대로 월계 수입과 섞지 마세요. 그건 마치 한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과 발랄라이카를 연주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훌륭하지만 함께하면 불협화음이죠. 젊은 얼굴들이 감탄과 존경심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허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화, 균형, 식재료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지난 삶의 본질을 이루었던 것을 그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삶이 제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의미의 형태로요. 저는 더 이상 그냥 엄마나 김혜련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다시 김혜련 여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다른 김혜련 여사님이었습니다. 20년 전 딸의 환상적인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았던 그분이 아니라 자신만의 조건으로 자신을 다시 찾은 분. 제 집과 정원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제 작업실, 제 학교, 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 이후에도 이 정원이 살아남아 다른 이들이 배우고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내렸던 제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고 밝은 결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제잘거리며 질문하고 레시피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저는 제 낡은 의자에 앉아 그들의 활기찬 얼굴, 거의 아들처럼 된 지훈군, 가을 햇살에 불타는 제 정원을 바라보며 절대적이고 완전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제 안에는 힘과 빛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제 평온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사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서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제가 잘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기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란 의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였고 레스토랑 경영자였으며 은둔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김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집으로 제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어떤 인생의 교훈을 얻으셨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